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긴 연휴 지나고 보니까 이제 10월이고 네. 그 사이 보니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좀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불안한 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월가시는 그런 네. 어떤 딱 한 줄로 요약하라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달러 팔고는 달러 말고는 다 팔아라. 이런 달러만 얘기가, 강달러고. 네, 그런 소리가 주식 던져, 채권 던져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반응이 그야말로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초반에 사실 좀 올랐다가 네네. 이제 연휴 후반에 와서 이제 10월 들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연휴 직전 레벨이거든요. 예. 지수 자체는 네. 나스닥 보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연 어제의 급락이나 시장 분위기를 바로 반영할지 상대적인 레벨이 그러면 꼭 연휴 전 대비 우리가 꼭 던져야 돼? 이런 생각이 나올는지 네. 우리 시장 반응이 궁금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모셔서 바로 좀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굉장히 긴 연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황이 어땠는지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연휴 기간 참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죠? 네. 네. 연휴 마지막 날에 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인 4.8%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10년 국채 금리 5%를 볼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세가 바뀌어야 된다. 계속해서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주기에서는 증시가 오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짚어볼 내용들은 그래도 5%에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다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9월 달 한 달 동안에 S&P 500의 하락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의 4.9%나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도 5.8%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폭의 하락이었고 이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과거의 평균이 거의 40년 평균으로 보시면은요 0.7%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지금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에서 좀 다행스럽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뭐냐면 평균 수치로 보시면은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유일한 마이너스 달이 9월 달이었다. 네. 평균적으로 1971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이 돌릴 것인가, 또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31.9% 상승을 했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렇지만 8% 지금 하락했고 어제까지 하락률을 더하면 9% 정도 하락을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스닥도 보시면은 상승폭이 바닥 대비해서 43.2% 상승을 했고 지금 거의 한 11% 이상 하락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폭에 어느 정도를 되돌렸다? 4분의 1 정도를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지수가 변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 금리가 어쨌든 5%를 한번 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10월 달 초반에는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10월 매월 첫날이면 ISM 제조업 지수도 있고 또 9월 마지막 부분에 또 미국의 PC 지표도 있었고 어제는 또 졸스 고용 지표의 하나인데 네. 지표는 나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어저께 하락하기 전에 네. 나왔던 졸트 지수는 그러니까 good is bad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무슨 예. 얘기냐면 고용이 예.
구입 건수가 961만 건이 나왔으면서 예상치엔 880만 건보다 더 높았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돌리기는 싫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통 이 변동성 지표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10월 초순까지는 이어지고요. 10월 초순 지나고 뭐 한 10일 정도 이후에 다시 좀 안정을 찾으면서 12월 달 말까지 계속 쭉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지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골디락스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즉 고용이 좀 안정적으로 슬로우다운하고 네. 좀 하향 안정화되고 또 인건비 상승 부분도 그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금리가 자꾸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S&P 500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상반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상승률이 이번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강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한 장이 나오면 거의 93%의 확률로서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냐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당연히 그 7월부터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조정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지냐면 8% 정도 빠진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8% 넘어서 9%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언제 돌리느냐? 이게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쏠려 있는 게 10년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네네.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 장기물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담보 또 모기지론 금리도 지금 7%를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의 이게 뭐 가계부담 7.7이니까 이제 예. 8%에 육박하는. 그렇죠. 네. 그럼 가계부담도 커지고 네. 사실 기업들 차입 비용도 증가되고 그럼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선 그 10년 국채금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네. 이렇게 보시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4.5%를 확실히 돌파를 했죠. 지금 어제 4.8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5.25, 그러니까 2006년도의 고점이었던 5.25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건가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저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빨간 선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빠지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더 올릴 거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는 네. 떨어지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나서는 금리가 약 한 0.5에서 1%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구간이 1년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네. 미 연준의 의원들이 계속 아직도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숫자상으로는 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개인 소비 지출. 예. 뭐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이 숫자들이나 뭐 소비 부분은 다 연결돼 있는데 보시면은 0.1% 상승을 했어요. 전달 네. 대비해서. 이게 이제 미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고 금리를 결정할 때 쓰는 지표인데 그렇다면 연간 환산으로 1.2%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 숫자가 뭐 전달 대비해서 0.3%포인트 상승을 한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곱하기 12 하면 3.6%니까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저 정도의 인플레이션 숫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 연준이 지금 5.5까지 올려놨으니까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많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유가를 가지고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가의 영향은 근원이 아니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죠. 게다가 지금은 좀 인위적으로 공급을 확 줄여놓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왼쪽 보시면은 저게 과잉으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파, 그만큼 생산력인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좀 끌어올려 놓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뭐 쌍봉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게 유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미 연준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전에도 5% 봤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5% 얘기를 하니까 그 5%를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펀디멘탈을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센티먼트 그만큼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셧다운 이슈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지금 하원에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그 신용도를 좀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를 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희의 그 경제학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네.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과 이 정도의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었을 때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그게 한정적일 것이다. 물론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네. 우리 연휴 전에 가장 단기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으로 잡았던 게 미국 예산안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정부 셧다운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이거 무슨 뭐 쪽대본 드라마도 아니고 또 45일짜리로 임시 예산안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넘어왔다가 그렇죠. 그 바람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사상 처음이래요. 네. 의회에서 뭐 민주당은 거의 100% 찬성해버렸고 해임 결의안을 냈던 그 공화당 내 강경파 한 8명이 찬성하면서 네. 하원 의장이 이제 해임되는 그런 자진 사퇴가 아니고 그런 꼴이 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셧다운 문제는 그냥 일단 뭐 넘어갔다. 아니면 45일 후에는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거 아닙니까? 네. 불거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들 마음껏 싸워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앞으로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당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서 판단을 하자면 네. 결국 이게 금리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펀디멘탈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경기는 엄청나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성장률 자체가 이런 상황이고 또 근원 인플레이션도 지금 0.1%, 그러니까 1.2% 시대로 지금 변화가고 있는데 여기다 자꾸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둘러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예산안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금리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사라졌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그냥 여러 가지 노이즈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목 성장률과 명목 금리를 판단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질 금리라든지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그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와 근원 인플레이션을 곱하고 이것을 봤었을 때의 어떤 명목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점으로 딱 계산하면 5%를 넘어갈 수도 있는 명목 금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2.5%로 떨어지고 실질 금리가 1%로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명목 금리가 3.5% 시대로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5% 이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내년 연말 그리고 또 내후년 연말까지는 3.5% 시대로 복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결국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금리가 왜 올라가고 있지? 이 부분. 그리고 또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어디서 올 거지? 이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어떤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 왜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냐?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럼 그 생산성 향상을 어디서 나타나게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어떤 업종이 계속적으로 좋을 건가?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투자의 대가이신 워런 버핏이 얘기를 하죠. 예. 미국 내의 정치적인 이슈로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것 같이 네. 어리석은 게 없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예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주요 기술주들한테는 이제 부담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랬었죠.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섹터도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어제 화요일 날은 이제 금리가 갑자기 확 또 다시 올라가니까 얻어맞았죠. 근데 왜냐하면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날의 지수를 보시면은 나스닥 100기업 위주로서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고용 쪽을 보고 있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으면, 너무 뜨거우면 이게 고성장을 하는 거고 그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네. 고용이 너무너무 뜨거워서가 아니라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성장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질금리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왼쪽 끝을 보시면은요, 저 때가 이제 1990년 이전 시기예요. 이때는 고용 증가가 GDP의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8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쿨다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실질금리가 4에서 7%나 되는 굉장히 높은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2에서 4% 시대로 뚝 떨어집니다. 네. 언젠가요? 보시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예, 인터넷이 들어왔던 시대입니다. 한참 닷컴 버블 때. 그렇죠. 예. 닷컴 버블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어떤 그 변화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실질금리가 뚝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지면 어쨌든 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게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IoT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부분의 생산성을 높여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떨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AI가 들어오고 있어요. 클라우드 AI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생산성을 높여줄 건데 근데 실질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2, 4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는데 네. 3, 4분기 실적에서 또 확인을 하면 즉 많은 테크 기업이나 기술주들이 생산성을 높여준다. 또한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기술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가 생산성을 높여준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즘에 지금 막 파업이 일어나면서 사람 자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기차 쪽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쪽의 생산성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저 실질 금리가 1%대로 또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전체 큰 그림인 이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어제 또
달러엔도 난리가 났는데 150엔을 갖다가 슬쩍 올라섰더니만 순간적으로 그걸 갖다가 147엔대 초반까지 확 밀더라고요, 누군가가. 네. 근데 그냥 또 그러고 시장은 또 금방 또 149엔대로 회복하고 요번은 한 1년 전에도 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지금 BOJ 개입인지 시장 자체적인 흐름인지가 좀 아직은 애매합니다만 네. 자, 요 지금 당분간 이제 그동안 좀 잊혀졌던 통화이기도 한데 엔화 앞으로 좀 계속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BOJ도. 네. 우선은 지금 현재는 모든 시각이 다 그 달러와 미국 10년 국채 금리에 연결돼 그쪽으로 있어요. 예.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른 화폐들은 지금 약세. 지금 원화는 뭐 1,360원까지 올라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일본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과거 20년 이래에 가장 펀더멘탈이 좀 튼튼해지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고용 시장이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변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멈춰주면, 즉 멈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신용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리의 격차,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고요. 오히려 그게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3.5%에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신용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고 미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옌도 그렇다라는 거죠.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는 강하고 옌은 약세다. 그렇지만 펀더멘털로 봤었을 때는 일본이 최근에 그만큼 고용 시장도 좋고 GDP 성장률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실질 금리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으로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했었을 때 다시 한번 얘는 이제는 너무나 약세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화를 갖다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항상 너무나 예상보다 높게 올라가거나 낮게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의 전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자,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일단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4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3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좀 하방 압력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8,3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2%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6만 6천 원. SK하이닉스가 0.8% 좀 빠질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에서 11만 3,7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만 1,000원이죠.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가 지금 현재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7,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이 예상되죠.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9만 7천 원. 기아도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5만 2,500원이죠. 에코프로가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2천 원. 포스코DX가 0.5% 지금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5만 4,500원이고 LNF도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죠. 호가에서는 17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3%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호가에서는 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보합 예상되죠. 오늘
뭐 HLB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일단은 좀 매물들이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알테오젠이 4.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5,000원.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7만 원이고 SM 보합권 예상됩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이제 보합권이 예상되고 또 일부 로봇주들은 지금 호가에서는 또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예상이 되는데 또 일부 섹터는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는 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뭐 전체적으로 네네. 다 무너지기보다도 뭐 이 재료 있고 이슈 있고 그러게요. 뭐 수급 있는 쪽은 이렇게 또 그래도 그 와중에 숨 쉬는 게 최근 시장 흐름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궁금한 건 그겁니다. 자꾸 이제 1년 전 이맘때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국채 금리가 막 뛰고 파운드가 급락세를 보이고 이러다가 바통을 이어받은 게 그때 막 150엔 위로 올라가던 달러엔 환율, 엔화 급락세, 그리고 YCC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서 이거 어디다가 부러지나 했더니만 연준이 그때 소위 말하는 1차 피봇에 나섰거든요. 우리 이제 75bp씩 올리는 거 좀 네네. 줄이거나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 하는 그걸 시사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는데 요번도 또 다시 1년 만에 찾아온 요 사이클이 시장이 나름대로 그냥 자체적인 아까 지금 우리 유본 부장께서 보여주신 달러 인덱스가 됐건 국채 금리가 됐건 뭐든지 보면 야 저기서 계속 더 가 싶은 생각이 제 일감이잖아요. 네네. 저 정도 같으면 또 이제 좀 꺾일 만한데도 됐는데 그러게요. 싶은 차원에서 꺾여준다면은 유가를 비롯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계속 가다가 어디 한 군데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또 연준이 움직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되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또 어려워지는 국면입니다. 네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본부장님께 앞서 이제 국채 금리가 워낙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니까 당분간 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게 좀 추세적으로 추세적이라는 표현은 말고요. 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건지 아니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은 방향성 자체가 계속 상승 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기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국채에 대한 쇼트,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하락에 베팅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네네. 돌파하고 그렇더라고요. 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시장의 어떤 하방 악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미 연준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에 있어서 좀 더 이 도배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여태까지 계속 매파적으로 일관 있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변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과열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계속 매파적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체적인 숫자가 하락하는 부분이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는 안 오고 금리는 이제 고점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먼저 부러져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네. 그렇게 부러지기에는 펀더멘털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네. 즉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만큼 과열이 안 일어나는 부분 지금 어쨌든 고용은 천천히 지금 쿨다운 그러니까 좀 식어가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굉장히 많이 됐다가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네. 보시면은 거의 이제 격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쿨다운한 것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줄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지금 격차가 줄고 있는 부분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격차가 줄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출이라든지 어떤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로 화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쿨다운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은행 예금이 급격하게 하락하던 게
최근 숫자를 보면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의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연간 환산으로서 한 3%에서 5%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총 여신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전체적인 은행권의 어떤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는 예대율을 봤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부러지는 장이 먼저 나오고 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또 숫자들을 보시면은 지금 연간 소득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는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전체 임금 상승률은 또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현재 딱 수준이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실질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경제가 부러지는 모습이 먼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업률이나 노동 참여율에서 나타날 건데요. 실업률이 막 5%, 6%, 7% 이렇게 치솟는 게 아니라 4에서 4.5% 사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또 노동 참여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률 시대로 넘어가면서 금리는 여기서 추가로 더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진짜 시장 참 지금 예상 호가는 정확하네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나스닥만 봐서는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쯤에 봤던 미국 증시하고 지금 보는 레벨이 별 차이가 없는데 S&P 500은 기준으로 보면 한 1% 빠졌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도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뭐 1%대 아닙니까? 그 정도가 좀 반영이 되네요. 그 정도가 반영이 되는 저게 이제 저걸 갖다 오늘 장중에 아래꼬리 달면서 말아 올린다면은 시장 힘이 있는 거고, 예. 그죠? 네. 낙폭이 커진다면은 진짜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고, 그냥 시작하는 레벨에서 이렇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보합 정도면은 또 미국장 봐가면서 또 결정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게요. 또 다음 주가 또 우리 연휴잖아요. 좀 뭔가 그러면 지나야 좀 지금 시장이 오늘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수목금 오늘 이제 이번 주도 사흘밖에 못 하고 또 다음 일단 주 좀 개장부터 좀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0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또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만큼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10년물, 30년물, 장기물 국채 금리가 2007년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같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도 좀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하방 요인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1% 약세입니다. 2,435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1%대 하락이죠. 83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이 낙폭을 얼마나 좀 빠르게 축소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일단 1%대 약세고요. 2,430, 8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 하락입니다. 67,7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9% 떨어지네요. 46만 6천 원. SK 하이닉스도 1.3% 하락. 11만 3,2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7% 떨어집니다. 66만 9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0.5% 빠지네요. 53만 2천 원. 현대차도 1.4% 떨어집니다. 18만 8,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떨어지고요. 이 가운데 LG화학이 0.5% 올라갑니다. 49만 9천 원. 삼성 SDI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4.98%, 지금 5% 가까이 떨어지고요. 4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그만큼 뭐 대기 매수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약세입니다. 지금 2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1% 지금 하락입니다. 지금 현재 89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6만 1,800원, 포스코DX가 1.8% 올라갑니다. 5만 5,100원이고요. LNF가 2% 약세, 호가와는 또 다른 흐름이죠. 16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0.6% 떨어집니다. 29,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JYP 엔터테인먼트는 0.9%, SM도 1.7% 약세고 알테오젠 0.8% 하락합니다. 내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약 증거금 같은 경우는 올해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였어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33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공모가가 이제 26,000원이었죠. 그러니까 내일 기준가 시가가 되는 겁니다. 과연 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는 수급 쏠림이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도 조금 조정을 보여줬는데 오늘 2.3% 떨어집니다. 16만 4,700원이고요.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두산이 2.4% 올라갑니다. 11만 6,100원. 두산 우선주도 2% 상승합니다. 7만 2,600원이고 그 밖에 두산 밥켓, 두산 퓨얼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입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587억 원, 기관은 604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18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는 외국인 전반적으로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철강, 금속, 건설 섹터에서 소폭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전기, 전지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매수 보여줍니다. 45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2억 원, 24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환율 좀 많이 올라갑니다. 10원 70전 상승한 1,36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데요. 환율이 참 딱 지난 연휴 직전에 1,356원에서 끝나면서 기술적인 레벨을 딱 건드리고 끝났거든요. 네. 기술적인 레벨이란 게 딴 게 아니고 그동안 환율 하락폭에 딱 61.8% 그 다 차티스트들이 다 눈여겨보는 조정의 맥시까지 찍고는 이제 연휴를 보고 하자 했는데 연휴 이후 방향은 결국 조정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환율이 올라야겠다 쪽으로 가닥이 잡혀버렸습니다. 워낙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진짜 시장 볼 레벨은 단숨에 다 보네요. 기술적으로 짚어지던 게 2,420이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조금 그 일목균형표 같은 데서 보이던 지지 구간인데 여기를 오늘 단숨에 다 와버렸고 2,419포인트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를 찍으면 이제 예. 그동안 또 상승폭의 절반 돌리면은 2,400, 61.8%를 돌리면 2,340 뭐 이렇게 나오니까 레벨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차트상으로 찍어보면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어디까지 노리는가 하는 거는 레벨은 보입니다만 좀 급합니다. 생각보다. 2,420 오늘 와버렸네요 그냥. 참 근데 역으로 그동안 시장이 네. 좀 지루한 박스권이었고 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은 그만큼 또 안 떨어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또 조정을 좀 뭐 현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기다렸었던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지금 다들 이제 지지선이라든지 예. 뭐 추세선에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예. 되는데. 네, 못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또 한 번 더 툭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예. 걱정인 거죠.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러지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안 나오냐 나오고도 시장이 힘을 낼 수 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의견은 안 나오고도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그게 어디서 올 수 있냐면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실적. 네. 네. 그래서 10월 한 16일부터 발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숫자들을 보면은 그래도 부러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리 좀 예측을 해보자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가계가 큰일 나는 게 아니냐. 신용카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이 어떤 경기가 급격하게 급냉하면서 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저축이 많이 높아졌었다. 그래서 그 저축을 가지고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짙은 파란색 선보다는 지금 현재는 옅은 파란색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1.1조 달러라는 그 초과 저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개인들은 돈을 갚고 있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펀드멘탈은 계속 튼튼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부러지는 장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 소비가 일어나면서 안정적인 어떤 저축률에서 그 경기가 다시 회복한다기보다는 예. 안정적인 어떤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2%의 성장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냐면은 2%에 살짝 못 미치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네네.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2010년부터 2020년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못 미쳤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시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숫자는 앞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 2% 미만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는 모습.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4에서 5% 시대 이런 가운데서 실적 자체가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바닥을 잡고 4, 4분기 그리고 내년 1, 4분기, 2, 4분기 넘어가면 실적이 반등을 해줄 거다. 또는 더 이상 이제 가격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마진이 축소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언제 돌리느냐고요. 네네. 저희가 계속 분석한 결과로서는 그래도 4, 4분기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즉 3, 4분기 실적 발표되고 또 4, 4분기 실적 발표되는 이 구간에서 저희는 펀더멘탈 쪽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업종이나 좋아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외국인 수급이 안 도와주네요. 거래소 그러게요. 코스닥 할 것 없이 현물 선물을 같이 던져버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채 시장도 10년물 국채 선물이 지금 196T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8% 급락입니다. 그것도 갭다운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도 이렇게 매도 쪽으로 간다 하면은 아유 조금이 소나기라 하더라도 좀 아프네요. 그렇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0년 국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어떻든 뭐 주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많은 불안감을 줬던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고요. 그거는 뭐 장사하는 사람이고 예. 아, 장사라기보다 나온 분이 자기가 이제 매매하는 사람이고 제이비 예. 다이먼이죠. 예. 7% 시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빌 에크먼 쪽을 더 저는 신뢰를 하고요. 네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5%를 한번 볼 거다.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30년을 보시면은 뭐 5.25, 5점 더 높아지는. 애초에 5.5까지 얘기한다는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갈 거라는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8%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2, 4분기에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3, 4분기에도 확인이 된다면은 많은 그 센티먼트가 바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만큼 안 좋게 보던 것이 좋게 보여지는 것으로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초점을 맞춰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네.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연휴 때보다 중간에 이제 임시 공휴일까지 끼어서 연휴가 좀 길다 싶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다들 또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중국은 국경절 연휴가 이번 주 계속 가는 굉장히 거죠. 길어요. 예. 그나마 중국 안 열리는 건 다행인데 이 홍콩, 베트남 할 것 없이 이쪽 아시아 중국 쪽도 그렇고 아시아 좀 약간 이 이머징 쪽도 그렇고 좀 한번 살펴보셨나요, 본부장님? 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신흥국은요. 네. 달러 강세 구간에서 맥을 못 상승할 치죠. 수가 없어요. 맥을 못 네, 치죠. 그거는 뭐 당연한 네.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국채 금리 달러 네네. 이게 지금 계속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매크로가 얘기해 주는 거는 네. 굉장히 센티먼트적이다 아니면 방향성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인데 즉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계속 이 추세로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 펀더멘탈 쪽으로 들여다봤을 때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 부분은 네. 저희는 그 한국, 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들 중에서 보시면 네네.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전기차 부품 쪽에서의 어떤 매력도가 굉장히 저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산업이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을 들여다보시면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AI 사이클이나 전기차 사이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나라라든지 대만과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여전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원화가 약세로 가고 네. 예, 신흥국 화폐가 약세로 가면 네. 예, 외국인들이 도와줄 이유가 없죠. 예. 환율이 그렇죠. 안정을 찾아야 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판단하기에 다행스러운 것은 네네. 미국의 어떤 대형 기술주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면 기술주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네. 옛날보다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아지면은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의 하락을 영향을 미치는 퍼센티지가 거의 뭐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렇지만 이런 대형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좋아요. 부채 비율이 순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계속 차트를 보시면은 이자 순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형 기업들은 그게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예, 그만큼 재무제표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대형 기술주 중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 뭐겠습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이 대표적인 두 종목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 이외에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회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독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예. 공격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서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업종별로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하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AI랑 전기차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쪽인 반도체 쪽이겠네요. 네. 예. 그 부분을 좀 네. 더 보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보시면 간단하게. 반도체, AI나 또 지금 전기차 부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